자, 이제 논문 작성에 있어서 그 다음 순서로 우리는 그림의 작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때까지 참고문헌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뒤에 이제 논문 투가 해보신 알지만 우리가 바디에 그림을 넣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림을 넣는 위치는 명시를 해주지만 그림은 참고문헌 뒤에 이제 figure를 이렇게 따로 넣죠,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figure 설명, 그림 설명에 대한 figure caption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그래프를 볼 적에 x축하고 y축이 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요. 그것이 어떠한 물리량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단위를 정확히 표시해야 된다. 단위. 그 다음에 데이터점을 표준 기호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단위가 여기 보면은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intrinsic viscosity 이게 y축이 되겠네요. intrinsic viscosity of 써놨는데요. 우리가 이걸 쓸 적에 중요한 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 NaCl에 대해서 하는데 이러한 그 조건에 대해서 한 것들을 우리가 각각 이렇게 명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한 그래프 안에 이렇게 많은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정도의 곡선이나 어떤 데이터점들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호를 또 너무 많이 넣는 것도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이 데이터점들이 좀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가 안 되는가를 독자의 위치에서 좀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작성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클리어하게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점들이 어떻게 가는가를 명확하게 지금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겹쳐지는 부분들이 나올 적에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데이터를 트렌드가 손상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데이터 수를 어떻게 줄여가는가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요, 그림 설명은요, 곡선의 성격을 잘 나타나게 해야 된다. 곡선의. 그러니까 그다음 실현 조건을 함께 제시한 여기 실현 조건을 이렇게 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하는 데에서 엑스페리먼트에서 얻은 것이 네모 스퀘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모사, 그러니까 실험을 비슷하게 컴퓨터로 내가지고 모사 계산 결과 그거로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에너지 릴리즈 레이트 해가지고 물리량을 적고 그 안에 갈로에 이렇게 단위를 적어야 되고요. 여기도 crack length에 대해가지고 단위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곡선의 성격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우리 데이터인데 연결시켜줘서 이렇게 트렌드만 그냥 볼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이론적인 것과 비교할 적에는 우리가 그 곡선으로 진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근접되게 해서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근데 굉장히 그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엑셀로라든지 뭐 이런 오리진이라든지 데이터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스무스하게 그리기는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를 만들 적에는요, 데이터가 방대하니까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을 적에는 본문에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표로 나타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감축적으로 우리가 공간도 세이브할 수 있지만 어떤 그 데이터들이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기가 좋게 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한 값들이 중요하게 여겨질지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림은 데이터의 경향을 잘 나타낼 수 있다. 데이터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것인지 표로 만들 것인지 생각을 많이 잘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표의 번호는 보통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요. 논문에 나타난 순서, 논문에 나타나는 논문에서 제시된 순서. 그럼 논문에서 제시된 순서는 우리의 논문 전체의 스토리텔링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순서로 표를 표시하고요. 부록에서 이제 우리가 표의 번호는 A를 붙여서 하는데 appendix 영어 단어의 첫 번째 글자죠. 그죠? 부록이라는 appendix의 첫 번째를 A-1, A-2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은 이제 갈로를 해서 하는데 부록이라고 치게요. 그 다음에 제목은 간결하고요. 표의 제목을 말합니다. 한 줄로 거의 표시해야 되고요. 부제목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줄이나 갈로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했지만은 간결하게 했지만 지금 영어로 하다 보면 이게 두 줄로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한 단어가요 굉장히 길잖아요. between 뭐 사이 우리는 두 자로 텐데기는 영어는 이 스펠링을 길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알파벳이 옆으로 이렇게 써지는 거기 때문에 받침이라는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표로 요 내용들을 잘 정리한 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테이블이 나타내주는 것들을 함축적으로 제목으로 이렇게 썼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에 대한 어떤 본문은 수치 데이터는 소수점을 맞추어서 배열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맞추어서 배열했죠. 그죠? 그 다음 소수점이 없는 자는 아래 외와 같이 소수점 찍었을 경우에와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 좋다. 그래서 그처럼 배열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뒀다가요. 독자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표 작성 시에 주의할 사항으로는요. 학술지의 어떤 칼럼에 맞춰서 그 칼럼 있죠, 그죠? 거기에 맞추어서 표를 구성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표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해되기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좀 단순하게 정리해서 잘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자의 위치에서 봤을 적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표의 본문에 빈 공간을 너무 많이 두지 않기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숫자가 길지 않다면은 표도 그렇게 이렇게 넓게 만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효 숫자만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데이터를 비교하기 쉽게 칼럼들로 이렇게 잘 배열해야 되겠다. 아까 전에도 보셨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여백들이 많지 않고 칼럼들로 잘 이렇게 배열을 해놨죠, 그죠? 잘 배열해놨습니다. 그리고 각 양에 대해서 어떠한 양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위를 여기 써줬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단위를 써주고 우리가 어널리틱을 하게 될게요. 일단 분석한 이거는 수치 분석을 한 결과로서 뭐 이 정도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에러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록 부분이 나옵니다. 부록 어펜딕스라고. 그러니까 첨부된 논의점 뭐 이런 거다 아니죠. 부록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논문의 본문에서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논문의 내용을 더 깊이 있고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첨부해 주는 거죠. 그죠? 도움이 될 만들. 그래서 여기 예로는 어떤 게 있냐면 공식을 앞에 이제 본문의 식을 두세 개밖에 보통 안 넣는 게 이론 논문이 아닌 경우는 두세 개밖에 안 넣으니까 공식의 유도 과정이라든지 샘플을 계산하는 걸 과정이라든지 실험 장비 목록들
뭐 실험을 한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실험이지만 이용한 장비들이 많을지 그 목록을 다 그게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부록 부분에 우리는 그것을 적시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요, 본문이나 다른 부록의 내용을 인용할 수는 있는데 인용할 수 있죠. 부록 내용 그 자체로도 설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부록의 내용을 우리가 인용한다는 것은 벌써 다른 사람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가 작성하는 이 부록은요 그 자체로서 내가 하는 그 자체로서 어떤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들만 적어 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부록 안에도 있잖아요. 참고 문헌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전개를 해 나간다는 이럴 적에는 이렇게 부록 내용으로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록에 사용된 기호는요 본문에 사용하는 것과 당연히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선상에서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할 적에 어땠습니까? 논문을 작성할 적에 이 논문 전체에서 사용하는 기호나 야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명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심볼을 먼저 제시해 줍니다. 제일 처음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부록에까지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논문 작성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서 이것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다 논문 작성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고 간략하게 그 부분이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야 되는가. 물론 책을 보면서 이번에 시험 치기로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책 보고 그냥 받아서 써도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찾는 시간과 그 다음에 장황하게 막 적으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마 주어진 시간에 다 못 풀 수 있어요. 자기 것으로 좀 만들어 놔야지 내가 어떤 글쓰기의 형태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요 어느 경우에 예를 들자면 하이닉스 반도체에 내가 지원하게 됐을 적에 나를 어떻게 소개할 건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문제들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답안지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분 이제 강의인데 이제는 우리 논문 발표를 위해서 발표 및 청중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사실 필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이때까지 해온 게 많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번 학기 이걸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기회가 많이 안 주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팀별로 하셔가지고 여기서 저를 청중으로 삼고 발표한 경험이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점수를 매겨보니까
아직도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기말고사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구두발표 요령은 청중분석 같은 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적어보라 그러면은 책을 보고 하는데요, 자기가 생각하면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현실에 있어서 발표할 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 그림을 다시 보게 되는데, 의사소통을 하는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적에 우리는 발표자가요, 청중과 이렇게 대면을 하는데 물리적인 이런 벽은 없지만 우리가 정서적이거나 그런 벽들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강의하러 강의실에 들어가도 학생들과 어떤 이 벽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일 큰 벽 같은, 제가 느끼는 제일 큰 벽은 학생들이 교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여전히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엎드려 있다든지, 아니면은 먼 산을 바라보고 있든지, 아니면 저를 쳐다봐도 약간 멍 때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그때 우리가 발표자도 중요하지만 청중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벽을 허물기 위해서 양방향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노력하는 작업을 이렇게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책 좀 펴놓고요. 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정말로 그 정도로 모든 수업을 듣기 전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그거는 정말로 되돌아봐야 될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교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50분 동안 아니면 1시간 40분 동안 2시간 또 가르칠 내용들을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치밀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의사소통하는 이 그러니까 뭐 강의면 강의, 아니면은 발표면 발표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발표장에 갔다든지 하면요, 최소한의 그런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강연자와 그다음에 청각하는 어떤 청중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대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적에 이 강연자가 제시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되어져서 이 듣는 사람이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뭔가를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두발표 요령, 구두발표 진짜 아마 학교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몇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4학년까지 올라오면서 인문설계라든지 그 다음에요 실험 같은 거 한다든지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뭐 혁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 참여하게 되면은 발표로 다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앞으로 10년간은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꼭 발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어제도 신입 어떤 학생들 홍보수나 뭐 이런 사람들 뽑는다고 면접 심사를 했는데요, 거의 발표 수준의 시간을 줍니다. 뭐 자기 소개를 해보라든지 아니면 홍보의 전략이 뭔가,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구두 발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청중이 알아야 될 것을 고려해야 된다.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소개를 30초 이상 못해요. 진짜입니다. 정말로 어제 제가 1분씩 드렸는데 11명이 왔는데요, 1분을 다 채운 사람이
거의 두 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두 명은요, 이러한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2년 동안에 학교에서 어떤 사업들을 꾸준히 참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노하우도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개하고 발표할 내용들이 컨텐츠가 자기가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자연스럽게 발표 요령을 터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알아야 될 것을 자기가 고려해야 된다. 그럼 오늘 면접이나 발표하러 들어갔는데 심사위원들이 청중이잖아요. 그 사람들 뭘 물어볼 건가 뻔히 안 뻔하죠. 그런데도 충분한 고려를 안 하고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들여도 그걸 못 채워요.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의 특별한 청중. 예를 들어 우리가 재료학회나 학회를 가면은 주로 특별하죠, 전부 다. 그 다음에 발표 사람들이 느낄 것에 대해서, 자, 이 내 발표를 듣고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얻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집중해서 들었다면은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발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암기하거나 원고를 읽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는, 암기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죠. 그거는요, 충분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의도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요, 뭔가 생각나지 않을까봐, 또는 그 진행하는 데서 어떤 미스테이크를 범할까 해가지고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러움은 자꾸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명하고 큰 소리로 해야 된다. 분명하고 큰 소리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자, 그러면서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들어가서 이 세 개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저하고 시선이 안 마주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는 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마음이 안 편한 거죠. 강연자로서. 그래서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제가 수업 시작을 들어가서 한 2, 3분 안에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시선을 집중할 의지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그 다음에 자기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저는 드리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면은요, 여러분들의 시선들이 다 보입니다. 그 시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50분 강의라는데 1, 2분을 투자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이죠. 그래서 그걸 투자하죠. 대체적으로 1학년의 수업을 들어가면 그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리고 3학년, 4학년의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의 학생들은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청중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학회를 갔던 일찍에는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섹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그 회중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발표자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 학생이나 대학원생이라 하더라도 저는 어떤 그 위치로서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사람, 권위만 있는 사람만 나와서 발표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요 발표만큼은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발표할 적에, 논문 발표할 적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래스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제가 너무 될 것 같으니까 그 말을 해줬습니다. 이 내용만큼은 네가 세계에서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발표 준비로서요. 목표 청중 분석을 파악 당연히 해야 되고요. 청중 그룹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뭐 학회 발표에서는 이 정도는 너무 좀 무리인 거고요. 그래서 청중들이 앉아 있는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청중에 맞는 메시지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접하는 청중들은 교수나 대학원생이나 학부생이죠. 그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그 발표 자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적으면서 이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중을 분석하기 위해서 청중의 자세를 비교해보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죠. 비판적인 경청. 그 다음에 동기에 대한 청중 분석의 질문이 필요한데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은 청중의 자세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메시지를 경청하는가, 정신을 다하는가 아까 좀 설명을 했을까요? 감정을 차지하고 있는지, 말꼬리를 잡고 이런 경우 아직 뭐 당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적에 그러니까 한 30대 중반일 적에는요. 학회 가면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계셔요. 뭐 저한테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 섹션에서 어떤 그룹과 어떤 그룹이 좀 경쟁하는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데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염려를 접어둔다. 염려를 나타낸다. 집중하려고 주의를 기울인다. 주의가 분산되어 있는지. 개인의 편견을 절제하고 있는지 표시하는지. 발표자의 습관을 덮어두는 타입인지 아니면 찝어놓고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조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용한 발상을 찾는가. 그 다음에 발표자의 역할의 가치를 인정하는가. 적극적으로 듣는가. 판단을 유보하는가. 정직한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이 청중으로서 보통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견지해야 됩니다. 우선 자기가 발표자로도 쓸 때가 있지만 아마 청중으로서 앉아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 내용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아주 나이스한 청중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분에게도 그런 걸 요구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거나 정말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래요. 그리고 시간에는 이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발표하는 것에 대한 참 중요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표자로서의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지만 과연 나는 청중으로서는 또한 어떠한 자세였던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말고사도 잘 실질적으로 잘 준비해보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을 외워서 적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